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고 서해안에는 최고 4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나요? 네, 7시를 향해 가는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영하 15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강력한 한파가 예고된 만큼 추위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철원은 영하 11.8도, 파주는 영하 9.7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안동 영하 5.2도, 대전 영하 3.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도, 청주 2도, 광주 4도에 그치겠고요. 종일 영하권 체감 추위가 지속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 속 현재 호남 지방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 속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충남 지방에 이어 밤부터는 경기 남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으로도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40c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긴 시간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갈수록 강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급강하해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따라서 서울에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과 시설물 피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데 이어 또 한 번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아침, 공수처는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벼랑간 발표했습니다.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이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있는 데다 현장 체포 등에 대한 지휘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통보에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단독 집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반발과 별개로 함께 수사를 공조해온 경찰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공수처는 결국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임 논란 과정에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략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한나절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첩 이후 잇따른 헛발질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갑작스러운 공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공조체제 내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유효기간이 끝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다시 청구했는데 두 기관 사이 어색한 기류는 남게 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로부터 기습 공문을 받은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체포영장 집행 요청을 받았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조체제에 파열음이 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위임 논란이 불거진 뒤 공수처와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같이 수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 체제에
흔들림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영장 집행 시에도 지난 3일처럼 공조본 체제 아래 공수처, 경찰이 함께 출동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사이 불협화음도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전해지는 등 양측 사이 불신이 쌓인 건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때와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기존처럼 공조체제 아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짠 인해 장막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공조본이 다음 2차 영장 집행에는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체 인력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인력을 다 끌어모아도 50명, 이 중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고 말했고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리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철조망 설치 등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준비한다면 영장 집행은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측에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다시 뺄 수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이 연달아 잡힌 건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 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해진 대로 5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며 탄핵심판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과 기관 보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서류 제출과 청문회 현장 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대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 당시 훈련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두 동이 불에 타고 닭 3,700마리가 폐사하는 등 2억 5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독산동에 있는 양꼬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200만 원어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식당 안에 있던 12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요즘 교통지역 또 집회지역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어서 최근 탄핵 찬반 집회가 24시간 이어지는 동네죠.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1차선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고요. 한밤중에도 소음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한남대로 차로는 통제되고 안전을 이유로 관저 인근은 도보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주말에 차 끌고 한남호거리 간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들어가면 못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차로가 막혀서 버스가 무정차로 지나가기 일쑤고요. 주민들은 1차선까지 나가서 버스를 잡아 타고 있습니다. 한남동 일대를 지나는 버스를 타는 직장인들도 애를 먹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이 더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찬반 집회가 주택가 밀집 지역과 한강진역 인근에서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한밤중에도 소음과 불빛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아예 장사를 접기도 했습니다.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하고 버스 수십 대로 차벽까지 세웠죠. 당분간 한남동 일대는 계속 교통 혼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블루칼라, 청년층 사이에서 기피 직종으로 꼽히던 직종인데요. 이젠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육체노동 위주인 블루칼라의 우호적인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2030 취준생의 80%가 블루칼라를 기피 안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7년차 도배사로 일하는 한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2년 만에 도배사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직으로 일했을 때보다 50%가량 돈을 더 번다고 하네요. 청년들이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이 바뀐 이유도 이 지점과 이어집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조직생활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다는 응답도 꽤 많았습니다. 정년 없이 평생 직장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블루칼라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향후 블루칼라 직종으로 취업하는 게 어떤지 물었더니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9%에 그쳤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젊은 층의 블루칼라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앞으로 한국도 같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임금, 고숙련 블루칼라 일자리에 젊은 층이 몰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요청 때문에 17년째 그대로였는데 재정난 때문에 더는 못 버틴다면서 하나둘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국민대가 신호탄을 쐈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다가 먼저 등록금 인상에 앞장섰고요. 다른 대학들도 동참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한 다른 서울권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와 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대학들은 서울대학들이 등록금을 빨리 올려주길 바라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왔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재정난을 버티기 어려운 대학들은 국장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중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학교가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첫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2조 6,425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에 따라서 최대 62.5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우선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비급여 진료비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 바로 병원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죠. 실손보험과 맞물려서 비급여 진료 과잉으로 이어지고요.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가 지적돼 왔습니다. 특정 진료 과목 쏠림 현상으로 필수 의료 위기를 부른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그럼 비급여 항목들 진료비가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도수치료비를 놓고 보니까 최소 8,000원, 최대 50만 원으로 49만 2천 원 차이가 납니다. 체외 충격반은 최소 2만 원, 최대 45만 원으로 22.5배 차이가 났습니다.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은 최소 금액 차이가 가장 컸는데요. 최소는 20만 원, 최대는 380만 원으로 차익이 무려 360만 원입니다. 치과 분야에선 임플란트, 지르코니아의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국민의 84%도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진료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도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에 나섰는데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월 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 시험 발사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화상 감시 체계로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평양 교회 발사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99.8km 고도까지 올라갔고 1,500km를 날아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시험 발사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는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절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년 전 트럼프가 촉발한 미 의회 폭동 사건이 벌어진 것과 같은 날입니다. 워싱턴 권주기 특파원입니다. 대선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4년 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며 각 주별 선거 결과를 보고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상원 의장을 겸임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쟁자였던 트럼프의 승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312 votes. Kamala D. Harris of the state of California has received 226 votes.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의회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인증한다며 역사적으로 큰 순간이라고 썼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집권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모두 자신의 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In my first term, people were fighting me all the way. They were just fighting me. In this term, it's so different. I don't want to say people have given up because that's not nice.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4년 전 의회 폭동을 지우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16 사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폭도들의 공격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올해는 이런 부끄러운 공격을 보지 않게 된 데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을 2주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폭동을 평화와 사랑의 날이라고 미화하며 가담자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최근 중국 해커들에게 침입당한 것으로 확인된 미국 이동통신사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제기한 사이버 공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 해커들에 의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미국 3대 통신사를 비롯해 9곳의 네트워크가 뚫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커들은 미국 보안업체인 포티넷의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중계 장치 등 인프라의 취약점을 노려 통신망에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보안 장치인 다단계 인증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리 계정을 탈취해 10만 개가 넘는 중계 장치의 접속 권한을 얻어낸 사례 등이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해커 그룹은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했고 이 가운데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통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이들의 표적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등의 조사 결과에선 이미 중국 해커들이 공항이나 발전시설 등의 전산망에 침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are closely tracking the incident. We're working to identify actions to mitigate the future risks to U.S. government networks. 하지만 중국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제재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甚至发起对华非法单边制裁，中方对此坚决反对，将采取必要措施维护中方的合法权益。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커들은 이제 미중 파워게임의 최전선에 나서는 군사 전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설계 초대 전자 IT 전시회 CES 공식 개막을 앞두고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기조연설을 합니다. AI 산업 관련 어떤 비전을 말할지 그 입에 시선이 쏠리는데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향방과 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 가계의 여유 자금 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자금 순환 동향 자료를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가계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 구매가 늘면서 운용 자금에서 조달 자금을 뺀 여유 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유아용 부스터 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2개 제품의 강도, 하중을 견디는 정도, 유해물질 등에 대한 시험 결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제철 과일이라 이제 어르신이 드실 거라서 사긴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세긴 해서 고민은 되긴 해요. 설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거세요? 이거 제수용품 그 물가죠. 일반 장 볼 때하고 명절 때하고 틀려요. 그럼요, 훨씬 오르죠.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김지훈 삼성 액티브 자산 코액트 ETF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환 보유액은 줄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외환 보유액이 이제 IMF 때 대비해서는 한 10배 이상 되는 금액인데요. 예. 사실 지금 수출은 굉장히 호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또 바이오헬스까지 수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자본수지에서 조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분기 말이나 연말에는 또 유휴 달러들이 이제 예금 기간에 예치가 되면서 또 외환 보유액으로 잡히는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고환율이 좀 지속이 되면서 물가가 좀 비상입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배추값, 물값 지금 묵값 또 들썩이고 있고 과일값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제주도에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은 너무 더웠고 또 10월은 비가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색이 안 된 귤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농산물의 생산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서 농산물 가격은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인건비도 워낙 또 올랐고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 뭐 감귤을 많이 이제 사 먹기가 어렵다. 네. 겨울철엔 귤인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폭도 보니까 10월에는 1.3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좀 그 상승폭도 좀 소폭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앞으로 좀 부담이 더 이어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 12월에 한 1.9% 정도 됐는데 네. 아마 지금 이제 계절성도 있고 네. 또 유가도 반등을 좀 했더라고요. 이제 네. 다 관심을 안 가져보고 있었는데 유가도 반등을 한 상태에서 또 저희는 다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유가 상승분에다가 또 환율 상승분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 물가 부담이 기저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각종 원자재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카카오 가격이나 뭐 커피 가격 그런 농산물도 다 가격이 올랐는데 저희 다 수입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사과나 배 이런 그 제사용품 또 한우 이런 음식들을 이제 좀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배를 44,000톤 정도 저도 이제 양은 감이 안 오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 확대를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 이런 일단 물가가 오를 때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뭐 할인 쿠폰을 정부 측에서 이제 내놓기도 하고 그런 어떤 방안들이 좀 서민 입장에서 체감이 좀 될까요? 뭐 일부 영향이 좀 있긴 할 텐데요. 네. 근데 결국 그게 또 이제 돈을 또 풀면 그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은 일시적인 효과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수요 공급을 통해서 조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IT 가전 전자기술 박람회죠. CES가 이제 목전입니다. 내일 미국에서 개막을 하는데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거의 모든 게 이제 AI화된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그럴 줄은 알았지만 이제 그게 모든 전자제품에서도 AI가 적용된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더 이제 가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이제 2026년부터는 대량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을까. 우리 기업들 그리고 기업의 오너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그리고 김동선 한화 갤러리아 부사장은 불참을 하지만 그 외에 뭐 유통, 식품업계 젊은 오너들은 CES 현장에 많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풀무원에서 이제 로봇 조리 스마트 무인 기계를 이제 선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카이 익스프레스라는 기업하고 협업해서 풀무원은 사실 이제 라면만 저희 K푸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풀무원도 사실 미국에 공장도 있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두부도 잘 팔리고 있고 이제 아시안 누들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K푸드를 이렇게 로봇으로 연결해서 만약에 잘 선보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 식품 유통에서도 AI 더 나아가서 로봇과 관련된 것 때문에 다들 관심을 보이는 거군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일단 일정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승황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입에 굉장히
이목이 끌리고 있죠. 저도 사실 너무 설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 반부터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1시 반이 될 것 같고요. 11시 반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반도체 주가도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젠슨 황이 이제 6년 만에 다시 기조연설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예. AI에서 이제 가장 독보적인 위치였던 거는 뭐 이미 자명한 사실이지만 예. AI PC를 들고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로봇용 AI를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로봇이랑 함께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뭔가 AI에서의 그 다음 확장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조연설에 따라서 그럼 우리 기업들도 좀 영향을 받겠네요. 네, 아무래도 시간도 11시 반이다 보니까 네. 네, 점심 못 먹고 아마 주식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실 작년에 그 IT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원래는 저희가 그런 레거시 반도체 반등을 기대했는데 좀 수요 부진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AI PC가 됐건 뭔가 로봇이 됐건 새로운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선도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아지면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근데 이제 젠슨 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 기업을 뭐 언급한다거나 뭐 삼성이나 네. SK 하이닉스, 뭐 네. 현대차 등 이런 부분들이 좀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HBM을 하이닉스가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은 좀 많이 했었고요. 네. 또 이제 최태원 회장님과도 아마 만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도 일부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추가로 납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HBM 공급자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야 자기가 원활하게 공급을 받아서 네.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지금 뉴욕에서 뭐 이 CES 개막을 네. 좀 앞둬서 그런지 증시 상황도 조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정도 반등을 했고요. 예. 그런데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서 이제 사상 최고가가 됐지만 마이크론도 10%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ASML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7%가 올랐는데 네. 어제 또 이제 미국에서 그 창신 반도체를 그 관리의 대상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예. 이제 텐센트나 CATL 등도 같이 지정하면서 창신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제 창신 반도체가 영어로는 CXMT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한국 기업에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4를 양산하면서 사실 한국 반도체를 굉장히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해준다 그러면은 예. 한국 반도체 기업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테크의 반등에서 좀 추가로 한국 기업에게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욕 증시 전망까지 해주셨고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좀 이 고금리에 침체됐던 미국 증시의 그 기업 공개 있잖아요. 네. 이 기업 공개가 올해 이제 증시 활황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미국은 지금 AI 쪽에서 워낙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AI에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활약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금리도 그래도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그런 IPO가 되게 활발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공모 청약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랑 달라서 좀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실 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예. 네, 이제 이미 주가가 오르고 나서 네. 좀 오히려 조정세를 기다리는 게 그럴 예. 때는 좀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지훈 삼성 액티브 자산 코액트 ETF 본부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 당선이 돼 관세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후임이 정해지면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질 것이라며 트루도를 조롱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 intend to resign as party leader, as prime minister, after the party selects its next leader. 야권 연합의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위협받아온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People are right to be angry. They've got a prime minister who's more interested in protecting his own job than defending Canadians against Trump. 이에 트럼프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걸 좋아한다며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와 국경 보안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모든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공약한 보편 관세를 미국 안보 핵심 분야 관련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이번 보도는 보편 관세가 적용될 경우 물가가 인상돼 지지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트럼프 진영 내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관세에 적극 대응할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내에서 총선을 앞당기자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한국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의 이딴 리더십 변화가 트럼프의 협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흥행으로 우리 전통놀이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시즌2는 미 골든글로브 작품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선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을 놀이가 등장합니다. 시즌1 때 또 달고나라든가 딱지치기 같은 놀이들을 너무 해외 시청자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한국 게임들을, 놀이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같은 전통놀이가 전 세계 SNS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건 공기놀이입니다. 제가 공기 조금 합니다. 공기를 한다고? 해병대가? 누나들이 많아갖고 어릴 때부터 조금씩 했었습니다. 해병이 못하는 게 어딨어? 일부 해외 언론은 서구권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임이란 평가도 내린 만큼 놀이 방법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었을 정도입니다. You need to prepare 5 of whatever that has around the same size and around the same weight. So this is basically just throw them on the floor and you pick one, whatever you want. 짝짓기 게임할 때 나온 동요 둥글게 둥글게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글로벌 인기곡이 됐습니다. 시즌2는 공개 전에 미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시리즈 부분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일본 배경의 쇼군에 밀려 수상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시즌 아닌가. 시즌2는 시즌3로 가는 과정 같은, 시즌3에서 만든 게 훨씬 더 좋은 그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극중 인물이 월남전을 언급한 장면과 관련한 베트남 내 반발로 당국이 심의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글로벌 흥행 속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허정무 후보와 대한축구협회가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허정무 후보가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허 후보는 정몽규 체제에서 임명된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방식이나 일정, 절차, 후보 등록 방법 등을 불공정, 불투명하게 진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특정인을 위한다는 건 왜곡이라며 선거운영위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성이 보장된 조직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전에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선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현재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낮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현재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많이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제법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40cm가 넘는 눈폭탄이 예고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철원 영하 13.6도, 파주 영하 10.6도, 대관령은 영하 12.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안동이 영하 5.3도, 대전은 영하 4.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도, 청주 2도, 전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구름은 점차 충남과 그 밖의 호남, 경기 남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까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4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하고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급강하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따라서 서울에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장기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